LG 이노텍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이전에 원가 회계와 스룹붓 회계의 일반론을 좀 소개하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짜 기사인데요.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통큰 투자 이유 있었다. 누가 통크게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두 군데가 다 한 모양입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경기 침체 우려에도 2분기 호실적. 아직 2분기 실적이 공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물류 원재료 값 폭등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도 실적 탄탄하다. 주력 산업이 탄탄하고 신사업 FCBGA에 조단위 투자를 했다. FCBGA가 그 LG 이노텍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선두권의 전자부품 업체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나란히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죠. 보인다. 15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했기 때문에 취재원의 그 정보를 표시하면서 2분기 매출액이 3조 9,740억 97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2,205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1.5%, 영업이익은 45.22% 오른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삼성전기 공장 전경도 했습니다만은 LG이노텍 분석이라서 LG이노텍 구미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공장 전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원가 회계와 스룹붓 회계의 차이점을 최근에 연결과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이제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분계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그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원재료 매입을 3,000원 해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은 그 매입 채무로서 부채의 증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노무비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500원,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그 자산의 감소, 현금이 500원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분계를 할 수 있고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샘플은 제조 경비로 포괄적으로 1270원이 돼 있죠. 그래서 재료비 그 사용액하고 재료비 3,000원이라는 건 사실상 매입액이 여기 4,000원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런 2차 회계 처리가 필요해 가지고 재료비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에서 제조 경비를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3차 회계 처리로서 제품 제조 원가를 해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은 샘플은 없습니다만 기말 제공품이 2,000원이 있어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77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차 회계 처리까지 하고요. 속계정에 넘어와서 매출원가를 또 산출하는 4차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매출 원가는 아까 제조 원가는 2,770원인데 기말액 재고액이 500원이 있으면은 그 기초 재고
에서 그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500원 빼면은 2270원으로 또 총 제조 원가보다도 매출 원가는 더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2230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단계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가 회계다,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것은 이제 회계 처리상 말하자면 이제 제품이 생산이 잡혔을 때 2,770원, 그리고 이제 총 제조 원가는 이제 차변에 있었던 거를 우측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이 4,500원 발생하고 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에 4,500원. 그래서 손익 계산할 때 차변의 매출 원가가 2,270원 여기 나오고 제품이 2,270원 빠져나가는 거로 이렇게 수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결과 네트워크로 비유해보는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최종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의 어떤 그 표시 방법이겠습니다. 설명한 대로 4차 작업까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스루프트 회계는 1차 회계 처리를 해놓고 바로 2차 손익계산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매출 재료비라는 게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인데 이게 그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판매 수량 곱하기 원재료의 이동 평균 단가. 이 원재료의 이동 평균 단가는 아마 그 물류 조직에서 계산해 가지고 쉽게 산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루풋을 간단하게 그 회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스루풋 회계를 이렇게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전 분석하는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속에서 스루풋 회계로 그 환원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그 복잡하게 이제 그 접근을 찾아냈죠. 찾아냈습니다. 실제 스루풋 회계가 공식적인 그 손익회계가 된다고 하면은 이후 막 그 분석하는 그런 이 다단계 작업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가 그 공식 그 회계가 되기 전까지 저의 그 분석 콘텐츠는 아마 계속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 그 회사의 공시 내용을 보면은 유형 자산, 오늘 오타가 좀 심하네요. 유형 자산 취득 결정 공시가 있는데 LG전자의 구미 공장을 그 A3 공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필지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834원이다. 2022년도 6월 9일자니까 요거는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와봐야 유형자산이 얼마 증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유형자산 취득 목적은 기판 소재 및 광학 솔루션 사업부 생산지 확보를 위한 공장 매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주가는 34만 1,500원으로서 2021년도 말보다는 22,5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아직 261%로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LG전자가 40.79%고요.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투자 비율이 높습니다. 26.39%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최종 기승전 스루풋 손익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이제 원가 회계 매출액하고 일치하는 거고요. 28.5%가 전년도 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그런데 37.5%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스루풋은 7.7%뿐이 금액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스루픈율로는 4.9%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 실적 하락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금액상으로들 그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7.7%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많이 내세우게 되겠죠. 근데 운영비용이 현장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의 합이 18.8%로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OE 생산성은 1.42로서 그 0.15포인트가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픈 영업이익은 2,88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2%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는 4%뿐이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만 이렇게 3배 이상 더 하락했다라고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707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을 해서 스루프트 회계를 이용을 하는데 1.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36.2%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8.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 총 그 비용을 두 개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류하는 게 스루프트 회계의 그 첫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를 산출해냅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관비를 빼면 바로 가공비가 나오죠. 그게 14%로 전년 동기보다 3.4%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추정을 할 수 있죠. 확신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이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뭐 다음 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인건비가 2,62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1.9% 증가했고요. 직원 수도 1,77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장 증설중으로 직원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평균 임금이 2,200만 원인데 연간 한 8,800만 원으로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LG 수준이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거의 뭐 연말 되면은 또 보너스까지 생각하면은 한 9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주비가 두 번째로 크게 나가는 건데요. 79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12.4%가 증가를 했습니다. 2단계 1번과 2번과의 차이가 아까 그 총 제조 비용하고 차이하고 일치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합니다. 요 1은 단지 그 단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로 하면은 제조 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여기 그 WCI 재고 회전율 그 매출원가 나누기 그 WCI 재고인데요. 요게 2.9 회전으로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수루픈율도 4.9%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뉴스 보도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 보도지만은 분명히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상반기 실적도 전년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락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TOE 생산성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유형자산 회전율을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들을 해서 매출원가 나누기 유형자산으로 했습니다. 뭐 투자 수익률 ROI 이런 거로 했다가 잠시 유형자산을 우리가 그 투자를 한 회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1.42 회전으로서 1.32 회전으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는 크게 0.29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보포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전 재고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은 42.1%는 좀 과대 재고, 과잉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건 좋은데 또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회전율도 그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은 전분기에는 이제 그 차이 그 갭이 0.4였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0.7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대금 지급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러지만 수금 속도에 비해서는 대금 속도가 느려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조금 불만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투자가 대부분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4.8%로 크지 않고요. LG 이노텍 자체가 그 LG전자의 이제 종속기업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 비율은 크게 없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4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8%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660억 원을 차입을 더 추가로 했는데요. 레버리지율은 30.3%. 상반기가 결산이 되면은 아마 레버리지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형자산 투자를 위해서 아마 차입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1.6%, ROE 1.6%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24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8.8%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43.3%로 15.2%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 목표는 15조 8,5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고가 15%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예측을 한 거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 300%,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300%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산출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까지. 이런 그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원가 회계에는 작업을 해야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일반론, 서두의 일반론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떤 B2B 거래 납품 계약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율을 하면은 1,60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깎이는 거 거의 없이 1,6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120만 원이었는데 거의 40만 원, 20만 원 가까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어떤 조화냐? 가격이 깎였는데도 매출액이. 그러면 그것이 그 원가 회계의 그 마법이 재고를 늘리면은 매출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감소한 결과 영업이익이 계획한 것보다는
이 139만 천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로 비교해서 뭐 매출 증가를 안 하더라도 원가 회계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한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요즘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스루풋율과 재고 회전율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에 4배를 하면은 한 15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원가 회계의 영업 매출 예상보다는 적게 좀 나오죠. 그리고 손익 분기점 함수로서 산출을 해도 목표이익을 운영비용에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15조 3,272억 원.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사업 계획을 예측해서 그 내부적으로 판매 계획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루풋 회계로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숨기는 게 없이 부풀리는 거 없이 하기 때문에 1,500만 34만 7천 원짜리 견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적게죠. 판매 가격을 안 올리는 거죠. 그러면 1,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원가 회계보다는 적게 이익이 납니다. 80만 원으로서. 그러면은 이제 사업 계획상으로는 뭐 12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그렇게 되면은 1차 영업하고 물류 공동 목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스루풋 순율을 올리는데 영업이 이제 매출을 더하고 판매 가격을 더 올리든지 또 원재료 가격을 더 좀 싸게 사든지 구매 부서하고 그 실적한 활동 실적이 결과가 스루풋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됐으니까 1,500만 원으로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단지 재고 회전율이 그 5.2% 증분만 시켜보자. 그러니까 매출량을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만약에 이게 달성이 된다면은 매출이 8%로 증가하는 거로 해서 1,657만 2천 원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은 116만 4천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건데요. 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해봐도 8% 매출을 늘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지만은 8%만 하더라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다시 일반론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1차, 2차 어떤 공동 목표를 했는데 영업 생산 분류 세 부분이 서로 윈윈인 할 수 있는 3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 공동 목표로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순진한 발상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논의를 해 보면은 제약이론 경영의 그 헤이스틱 신드롬이라고 골드랩 박사의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6장 평가지표 최종 결과와 원가 회계라는 그 6장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MP 순이익과 ROE 투자 회수율 요거는 이제 그 재고 회수율 인벤토리 또는 인베스트먼트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한 투자 회수율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생산성과 회전율 여기에 그 회전율은 아까 제가 얘기한 매출원가 나누기 인벤토리가 아니고 스루풋으로 해서 회전율을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회수율 성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권위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라고 또 약간 비판적인,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한 가지 목표를 가진 회사가 한 가지 재무제표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된 문구가 있는데요. 이걸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 그나마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선택한 것이 이 ROI 이런 것보다도 매출원가 나누기 인벤토리 해가지고 원가 회계의 재고 회전율하고 스루풋하고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정립을 한 거죠. 현실 원가 회계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죠, 시점 분석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영평가 지표를 WCAA 재고회전율, 원가회계에 의한 재고회전율과 스루풋으로 비교하면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볼 때는 분식회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진행을 더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품 회전율을 전체 평가 지표로 산출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 회전율 하나를 영업 생산 물류가 현실적으로 ISO 목표관리 MBO의 지표로 과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도 그건 느낍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아직도 재고 회전율을 2차 목표 정도로 세워보면 어떻게 했느냐? 영업 생산 물류 보고서 공동 목표로서 이런 순진한 요구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분명히 있지만 사업 계획 예측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스루풋 매출 계획을 할 때 그걸 좀 이용을 했죠. 재고 회전율을 스루풋율도 이용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이용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극복에 대한 필요 조건 논리를 전개를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N이라는 것은 장애가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2차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품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실전 분석에서 재고를 줄여라, 그 다음에 늘려라, 이렇게 표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결국 선택한 것이 제품 회전율. 여기에서 이제 WCAI 회전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제품 회전율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이 제공품은 이제 생산 쪽에서 협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제품 회전율을 영업 생산 물류의 공동 목표로 세우기는 분명한 장애로 다가올 것이다. 영업 생산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사에서 이루어지던 공장에 내려가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들 있는데 대부분 속내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임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수들끼리 꼭 그러실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 같은 거는 좀 민감하다기보다도 이 목표 설정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김영도 실무부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너한테 얘기한 것으로는 제가 그래도 그런 걸 넣어보면 어떻겠어? 라고 엉뚱한 제안을
실질적으로 저는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 평가 요소로는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제 그 영업은 일단 역시 그 매출 계획을 그 주로 하고 생산은 생산 계획하고 물류 조직이 별도로 없는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물류까지는 뭐 언급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영업하고 생산이 그 말하자면은 이 재고 관리는 그 생산 조직 내에서 그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면 생산과 영업의 공동 목표로 할 수 있는 선까지 어떻게 갔다가 저는 솔직히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아쉬움도 있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그 수익 창출을 위하여는 필요조건 논리로서 반드시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를 들어야 되겠죠. 이유를 든 게 원재료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최근 이제 이 상황이 옛날에 그 원재료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는 뭐 제 말이 잘 안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 상승폭보다 제품 가격을 크게 못 올리는 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경쟁업종인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판매량 증가, 즉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랬을 때 영업은 어떻게 하면은 판매를 더 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 쪽에서는 원재료를 어떻게 여한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생산 쪽에서는 그 제품 판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 적기 납기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해 낼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3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돼야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실적 분석이나 2022년도 실적 분석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딱히 어떤 거로 강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 회전율로 표기하는 게 평가 지표를 목표를 잡아보면 안 되겠느냐는 거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사람은 평가받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가회계 패러다임이나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 그런 평가지표로 한다면은 분명히 원가회계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은 행동할 거고 스르프 평가지표로 얘기한다면 그 재고 회전율은 스르프시든 원가회계든 그거는 관계없다고 봐요. 재고 회전율은 그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량으로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수량을 모르니까 우리가 금액으로 해서 매출원가 나누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특히 제품 회전율로만 따진다면은 제품 재고 그걸 금액으로 하는 거지만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매량 나누기 재고 수량으로 하면은 충분히 그 현실적인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재고 회전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현실적으로 그 목표 관리 항목에 넣든 안 넣든지 간에 평가는 재고 회전율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품질 조직을 맡았을 때 어떤 그 ISO 시스템에 의해서 목표 관리를 평가해서 보고할 때 이것을 그 생산 심사나 영업 심사나 또 물류 조직을 심사할 때도 공히 활용을 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생산이 재고 회전율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생산 그 책임자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영업 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산해내면 열심히 뭐 우리는 판매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수주 산업에서는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수주해야만이
공장에서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입장이 틀린 뭐 그런 것들을 해 왔었거든요. 이렇게 그 이 경험론에 의해서 재고 회전율이 그나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 중립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평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표 관리에 직접 안 넣더라도 분명히 그거에 의해서 행동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LG 테크원인가요? 넥스원인가? 를 분석을 통해서 일반론까지 좀 추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1.5배속을 보셨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솔직히 기운을 좀 얻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